자, 이제 732페이지로 갈까요? 개화당의 형성과 갈등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개화당의 형성과 갈등. 자, 개화당, 개화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초기 통상개화론자 3명 있었죠. 박규수, 유홍기, 그다음에 오경석 이렇게 3명. 그리고 그 사람들 밑에서 개화파가 형성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형성된 개화파가 결국에는 2개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이렇게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나눠지게 된 계기가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의 결과 아까 누구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어요? 청나라. 청나라 내정 간섭이 이 사람들한테는 못 견디겠는 거지. 그래서 2개로 나눠진 거예요. 청나라 내정 간섭을 봐줄 수 있어. 그런 세력하고 나는 못 봐주겠어. 이런 세력들하고 나눠지게 된 거고요.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겉에 나타나는 거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말 그대로 온건개화파는 개화를 점진적으로 하자. 점진적, 천천히. 급진개화파는 한꺼번에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이고 약간은 주장하는 세력도 달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 지금 이제 여러분 733페이지 표가 나와요. 그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개화파는 2개로 나눠지게 되죠. 하나는 온건개화파와 하나는 급진개화파로 나눠지게 되죠. 일단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에서 인물을 한번 보세요. 누구누구가 온건이고 누구누구가 급진인지 한번 보시면 온건에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급진개화파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갑신정변의 주역이 되는 인물들이에요. 우리 되게 많이 들어본 박영효, 김옥균 가장 대표적이죠. 박영효, 김옥균, 그 다음에 서재필, 서광범,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급진개화파에 해당되고요. 특히 이 중에서 박영효 같은 경우는 철종의 부마예요. 부마, 사위, 예, 사위. 그러니까 망실의 사위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이제 급진개화파이고 이 박영효는 나중에 요 갑신정변 이제 이렇게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이기도 하고 나중에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다시 갑오개혁 때에 또 등장, 2차 갑오개혁 때 등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등장을 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때 2차 갑오개혁 때 우리나라에 왔다가 나중에 다시 명성황후에 의해서 쫓겨서 일본으로 가는데 그 뒤로 다시 이제 일제시대 때 다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직을 담당하는 또 그런 인물이죠. 자, 어쨌든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봅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여기는 당연히 점진적 개혁이죠. 점진적 개혁이라는 건 개화라고 하는 건 점진적, 천천히 개혁을 하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점진적 개혁의 반대는 이제 급진개혁이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더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다 뒤집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사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건 서양의 기술이다. 그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동도서기론을 강조하게 되죠. 동도서기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동도, 동양의 도는 정신, 우리나라 유교 정신 같은 거죠. 이런 거 그대로 두고 서양의 뭐만 받아들이면 돼요? 기술, 무기만 받아들이면 된다. 우린 이것만 필요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개화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여기는 다 바꿔야 돼. 모두 다. 모든 제도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서양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여기는 문명개화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 온건개화파가 모델,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모델로 삼았던 게 뭐냐면 청나라의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서양의 무기만 받아들이자. 그래서 개혁을 하자. 이게 이제 양무운동인 거고 물론 청나라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가 모델로 삼았던 거는 일본이 완전히 싹 서양식으로 한꺼번에 바꾼 사건이 있었죠. 메이지 유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게 돼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하고 여기는 양무운동을 모델 주장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쪽 사람들은 주로 지금 현재
개화 정책에 참여하는 고위 관료들, 민씨 세력과 결탁한 고위 관료들이고 이 사람들은 좀 젊은 관료, 보통 우리가 이런 젊은 관료를 소장파 관료라고 해요.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 젊은이들은 빨리빨리 개혁을 하고 싶고 이 사람들한테 탄압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은 자 온건개화파나 민씨 세력의 탄압에서부터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개화를 주도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가서 결국에는 사고를 치게 되죠. 뭔가 이거 뒤집어야 돼 이러면서 사고를 치는데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온 거다. 자 그러면은 733페이지 보시면 개화파의 두 흐름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인물 나와 있고 성격 나와 있고 주장하는 게 나와 있어요. 온건개화파는 동도서기론,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는 문명개화론, 그리고 그 옆에 변법적 개화론이라고 나와 있죠. 변법이 말 그대로 법을 바꿔야 된다. 즉 제도를 바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동도서기로는 뭐만 받아들이면 돼요? 기술만. 근데 변법적 개화론은 법을 바꿔야 돼. 제도를 바꿔야 돼. 그럼 제도를 바꾸면 다 바꾸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바꾸자라고 주장을 하는 게 급진개화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개혁 모델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진 개화파 중에 젊은 소장파 관료들은 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개혁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탄압을 받고 막 쫓겨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급해.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733페이지 봅시다. 개화 시책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청의 내정 간섭과 자본 부족으로 돈이 없으니까 지금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 가로 1번 개화 시책의 추진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은 신문 발간을 위한 방문국, 그 다음에 우편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우정 총국 이런 게 만들어졌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머지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개화 운동이 부진하게 되자 자 김옥균이 고종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돈이 있어야 뭐 개화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일본한테 돈을 빌리러 가자, 빌려오자. 그래서 3차 수신사, 그러니까 이모군란의 결과 우리 사죄하러 갔었잖아요. 3차 수신사, 거기를 따라가요. 김옥균이 따라간 이유는 일본에게 차관 도입, 돈 빌리러, 개화 정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빌리러 가요. 자 그런데 한 장 넘기시면 자 그럼 일본이 돈을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죠. 실패. 자 그러면은 김옥균이 만약에 빈손으로 돌아가면 자 요 온건개화파 말하자면 민씨 세력의 탄압을 받을 것이고 실제로 그래서 많이 벼슬에서 쫓겨나는데 자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일본 개화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과 만나서 한 얘기가 있어요. 나 사고 칠지도 몰라. 나 이렇게 빈손으로 가면 우리 큰일 나. 이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여러분 734페이지에 김옥균의 발언이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탄압을 받게 될 것이 뻔하고 나는 뭔가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결정을 내렸네. 사고를 쳤어. 그게 갑신정변이네. 그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갑신정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갑신정변. 자, 역시 우리가 사건의 제목을 한번 살펴보면 성격을 알 수가 있죠. 자, 갑신정변이면 갑신년 1884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정변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쿠데타가 되겠죠.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이 한꺼번에 뭔가 개혁을 하기 위한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쿠데타라고 하는 건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하는 걸 쿠데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게 바로 갑신정변이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배경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친청 세력의 개화당 탄압. 여기서 말하는 개화당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 용어를 좀 써볼까요? 자 온건개화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구당 사대당이라고 해요. 수구당 사대당. 사대라는 건 청나라에 사대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는 개화당, 그 다음에 독립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수구당 4대당이 급진개화파인 개화당을 탄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탄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화당의 탄압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청군의 철수. 자, 이때 청푸전쟁이 있었어요. 청푸전쟁. 청나라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청나라와 프랑스가 베트남을 두고 싸우고 있었어요. 베트남을 두고 싸우고 있었고, 이때 청나라 군대가 어느 정도는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청군이 일부, 아주 일부, 우리나라에 지금 청군이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거의 한 2, 3천 명 들어와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가 빠져나가게 되고, 아무래도 청나라 군대가 좀 빠져나가면 우리가 좀 숨을 쉴 수 있겠지, 개혁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적 지원 약속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 빠져나가? 그러면 우리가 너네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일본 군대가. 그래서 일본의 군사적 지원 약속에 청나라 군대는 좀 빠져나갔지. 탄압은 받고 있지. 안 되겠다. 다 뒤집어 버리자. 이게 이제 갑신정변인 거죠. 자, 그래서 배경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계기가 된 사건.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었냐. 직접적 계기가 된 경과.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정국 개국 축하염 때. 자,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가 있었어요. 우정국이면 우정총국, 지금으로 하면 뭐 우체국, 최신청쯤 되겠죠. 그거를 여는 파티에 왕과 왕비와 세자와 고위 관료들과 각국 공사관들이 쫙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 있을 때 처리할 사람 처리하면 금방 다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디데이로 잡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요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가 열리는 그날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일단 왕과 왕비와 세자는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요. 그곳이 경우궁이라고 하는 조그만 궁궐이 있어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은 우리 지도 빨간색. 경우궁. 거기 보시면 중간에 경우궁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우정국 사건.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경우궁이라고 해서 아마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왕과 왕비와 세자는 요 안전한 곳으로 일단 이동. 다치면 큰일 나니까, 역적되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옮겨놓고, 그 다음에 거기 큰 궁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창덕궁. 그러니까 창덕궁으로 이 일본 군대와 개화당 세력이 쳐들어가서 관리들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전에 경복궁으로 들어갔다, 이런 지문도 나온 적이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창덕궁으로 되어 있죠. 창덕궁으로 일본 군대와 급진개화파가 같이 쳐들어가서 이제 고위 관리들을 제거를 한 거예요. 창덕궁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민씨 세력, 고위 관리, 친청 세력들을 다 제거를 한 거예요. 죽인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들을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제거했으니까 이 사람들 자리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이 급진개화파들이 그 자리를 쫙 차지한 거죠. 이거를 내각 구성이라고 얘기해요. 너는 무슨 부 장관, 너는 무슨 부 장관. 이때는 이제 너는 무슨 뭐 호조 참판 뭐 이런 거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다 관리를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면서 정부를 수립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개화당 정권의 수립이에요. 자, 그래서 경과라고 씁시다. 자, 우정국 개국 축하 파티 때 왕과 왕비를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창덕궁으로 일본 군대가 쳐들어가서 고위 관료들을 제거하고 여기에서 이제 정부를 구성하게 된 거예요. 자, 개화당 정권을 수립하게 되죠. 개화당 정권을 수립하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개혁안을 쫙 제시를 했어요. 그게 14개조 개혁 정강. 14개조 정강이에요. 그래서 개혁안을 쫙 제시를 하면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정치를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갑신정변인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이제 급진개화파들이 이런 사건을 친 거죠. 사고를 친 거잖아요. 명성황후가 볼 때는 정말 괘씸한 거예요. 이게 지들이 뭔데? 이 젊은 어린 것들이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명성황후가 이거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누구를 불러들이냐? 청나라. 역시 또 우리 절친은 청나라죠. 그래서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해서 이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청나라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반란 일으킨 거예요. 잡히면 역적이야, 역모, 죽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근데 다행히 이제 그 전에 원래 얘네들을 일본 군대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자, 일본 군대는 청나라 군대가 많이 빠져나갈 줄 알았어요. 약간 청푸전쟁. 근데 사실 청나라 군대는 별로 빠져나가지 않았어요. 되게 많이 남아 있었어. 딱 숫자만 보더라도 청나라 군대는 일본 군대보다 몇 배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원래는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딱 보니까 청나라 군대가 너무 많은 거야. 여기서 이제 손을 떼버리는 거죠.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발을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가 이제 우리나라 이 사건을 처리하러 온 거고, 일본 군대가 도와줄 줄 알았지만 일본 군대 역시 발을 빼버리고, 결국에는 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급진 개화파들은 이제 잡히면 죽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도망을 가버리죠. 망명. 근데 갈 데가 어디밖에 없냐? 일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과 중에 또 누구는 뭐 잡혀서 죽고 누구는 뭐 살해되고, 그리고 이 중에 나머지는 또 일본으로 망명을 해서 또 그 중에 일부는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주동자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죠. 자, 결국에는 정변의 실패 봅시다. 735페이지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개화당의 세력 기반이 약했고 결국에는 일본의 배신.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손을 떼버리죠. 그래서 배신. 그리고 청군의 개입. 이 청군은 누가 끌어들였냐? 명성황후가 민씨가 불러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청군의 개입으로 결국에는 3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래서 요거를 3일천하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붕괴한 백성들은 일본 공사관 습경, 그리고 그 중에 또 살해당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일본으로 망명, 도망을 간 거죠. 망명을 하기도 하고, 자, 요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갑신정변. 그러니까 급진 개화파들이 우정구 개국 축하 파티 때 자기들끼리의 정부를 구성해서 개혁안을 제시하고 뭔가 개혁을 막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갑신정변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14개조 정강 보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결과가 나와요. 결과는 거의 뭐인 경우가 많냐? 조약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14개조 정강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며, 자, 이 흥선대원군은 언제 잡혀갔죠? 지난번 사건 때 잡혀갔죠? 이모군란 때. 그쵸? 이모군란 때 잡혀갔던 흥선대원군이 아직 못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서 보내라. 그러면서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자,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는 건 청의 종주권을 부인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서. 자, 문벌 폐지, 인민평등. 여기서 이제 문벌 폐지라고 하는 건 신분제도를 폐지하겠다. 양반제도를 폐지하고 인민평등이면 신분제도 폐지를 제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조법을 개혁하겠다. 자, 여기서 지조법은 조세제도의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농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 조세제도의 개혁이었을까요? 토지제도의 개혁이었을까요? 토지제도겠죠. 그런데 농민이 진짜 원하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여기서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조세제도까지가 이 사람들은 최선이었던 거지. 그래서 조세제도의 개혁을 제시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내시부를 없애고 환상미를 받지 말고 규장각을 폐지하고, 자, 8번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근대적인 경찰제도를 실시하자라는 거고요. 9번 보세요. 해상공국을 혁파한다. 해상공국은 자, 보부상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특권적 상인을 없애라 라는 뜻이에요. 특권 상인을 폐지해라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사영을 일영으로 하되 뭐 근위대를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12로 내려갈까요? 모든 재정은 호조에서 관할한다. 재정은 호조에서 일어나자. 말하자면 이 당시에는 돈을 관리하는 재정기구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 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 그래야 근대적인 뭐 이런 제도, 세금 내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자, 13, 14 볼게요. 대신과 참차는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자, 원래 중요한 일은 누가 결정하냐면 왕이 결정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지금 누구더러 결정하라는 거예요. 대신과 참찬. 그러면은 신하들의 역할이 강조된 거고요. 이거는 왕권을 어느 정도 제약하고 신하들의 권한을 강조한
내각 책임제, 입헌군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4. 의정부와 6조 이외의 불필요한 기관을 없앤다. 자,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입헌군주제가 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고종처럼 또는 조선이나 고려나 뭐 이제 왕조 국가처럼 모든 권한을 왕이 다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를 전제군주제라고 그래요. 전제군주제라는 건 지금 왕권이 되게 세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입헌군주제는 뭐냐면, 자, 여기도 군주가 있고 군주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는 왕이 존재하기는 해요. 입헌군주제에서도. 그런데 헌법에 입각해서, 즉 법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무조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왕의 권한은 어느 정도 제약이 되고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의회가 있어요. 국회 말하자면. 그래서 국회를 중심으로 법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요 제도는 왕의 권한이 많이 제약이 되면서 의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정치 형태를 강조를 하게 되고, 우리는 지금 아직 여기서는 안 나오고 한참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나온 김에 설명할게요. 또 하나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정치 형태는 공화정이에요. 자, 입헌군주제는 왕이 존재하지만 왕권이 제약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약해진 거고, 공화정이라는 건 왕이 없는 정치 형태예요. 아예 왕이 없어요. 그러면 정치는 누가 하냐? 국민들이 대표를 뽑아요. 그래서 이 대표는 이름이 다양하죠. 대통령일 수도 있고 통령, 주석, 총통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결정적인 거는 뭐가 없다? 왕이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는 전제군주제잖아요. 왕이 있으니까 전제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나 공화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군주제 앞으로 나오게 될 개혁안들에서는 대부분 전제군주제는 빼고 입헌군주제 아니면 공화정을 주장을 하게 되고,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나라를 뭐 어떻게 세우게 되면 이렇게 하자라는 건 여러 가지 등장을 하게 되지만, 대체적으로는 입헌군주제 아니면 공화정이고요. 이런 주장이 나중에 우리 일제시대 때 3.1운동이 지나가게 되면 모든 이제 국가 형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국가 형태가 공화정으로 나중에는 이제 집약이 되죠. 자, 어쨌든 전제군주제가 입헌군주제 아니면 공화정으로 발전. 그런데 여기 갑신정변에서 추구하는 정치 형태는 뭐예요? 입헌군주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4개조 정강 한번 보시고 약간 진하게 체크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갑신정변의 결과와 영향 갑시다. 자, 결과는 거의 조약인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결과는 뭐냐? 당연히 조약이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자, 조약 체결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한성조약. 여기서는 누구랑 체결한 조약인지를 잘 봐두시면 돼요. 첫 번째 한성조약이 체결됐다. 한성조약 같은 경우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인데, 그러면은 이거 왜 일본이 또 여기에 끼어들었냐? 일본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아까 우리 군중들이 열받아가지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네. 그래서 일본 공사관에 신축비를 내라. 이렇게 일본 애들이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거기 보시면 일본 공사관이 불타고 조선 내 일본인이 희생된 거에 대한 공사관 신축비. 그래서 공사관 신축비가 나오면 한성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요거를 정리한 나라가 어디니까? 청나라니까. 그럼 뭐 청나라가 진압했으니까 당연히 청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겠죠. 당연히 당연한 결과고. 자, 그 다음 체결한 조약은 텐진 조약이에요. 텐진 조약은 자, 누구랑 체결한 거냐면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텐진 조약이 체결되죠. 자, 텐진 조약은 거기 보시면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현재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다 들어와 있죠. 동시에 나가자. 그러니까 다 철수. 일본 군대도 빠져나가고 청나라 군대도 나가자. 그 대신에 만약에 어떤 나라가 들어올 일이 생기면 혼자 들어오지 말고 상대방에게 반드시 알려서 둘이 같이 들어올 것. 말하자면 청일 양국 군대의 철수, 그리고 동시 파병권을 획득하게 된 거예요. 그게 텐진 조약.
이에요. 자, 보시면 청일 양국의 군대는 조선에서 모두 나갈 것. 거기에다가 만약에 들어올 일 있으면 같이 들어올 것.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동등한 파병권 같이 들어올 것. 이렇게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요게 이제 텐진 조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료에 한성 조약과 텐진 조약의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계 볼까요? 한계 봅시다. 자, 한계는 일단 그러면 이게 왜 실패했냐? 실패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죠. 민중의 지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말하자면 민중들은 이 개화에 별로 동의를 하지 못했어요. 이거 아까 누가 일으킨 거죠? 갑신정변? 개화파 젊은이들이 일으킨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탄압받기 때문에 막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빨리 개화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런 빨리빨리 개화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일반 백성들은 전혀 동의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백성들과 같이 뭔가를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자기들끼리 그냥 마음이 급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들끼리 빨리빨리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민중의 지지가 부족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냐? 아까 급진개화파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지배층, 지식인 계층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지배층 자기들끼리만 개혁을 한 거죠. 이런 걸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과 동떨어져 있는 거죠. 백성을 포함시킨 게 아니고 이런 걸 위로부터의 개혁인데 사실 위로부터의 개혁은 백성들과 같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 줄을 보면 농민들이 진짜 원하는 토지제도는 개혁이 없었잖아요. 아까 조세제도까지는 있었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외세 의존. 일본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급진개화파가 덥석 물었죠. 말하자면 청나라는 나쁜 놈들이야. 내정간섭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본이 침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쉽게 말하면 간파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놓친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믿었어. 우리 도와줄 거야. 쟤네 착하니까. 근데 청나라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외세는 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거지. 근데 순진했던 거지. 이 사람들이. 제가 이제 표현을 순진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국제 정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패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개혁 추진 세력의 미학 뭐 나와 있고, 자, 하지만 밑에 의 나와 있죠. 그래도 최초의 근대적 국가를 수립하려고 한 정치적 개혁 운동이에요. 그래도 의의는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다. 정치운동으로는 처음 이렇게 개혁을 주도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의의가 있고 이게 여기서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여기서 뒤에 운동으로도 연결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도하는 정치 세력이 입헌군 주제인 것도 신선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밑에 보시면은 갑신정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적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약간 유치한 치기 어린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갑신정변에 대한 평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갑신정변 이후에 열강의 경쟁, 침략 경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봅시다. 자, 지금 현재 가장 우리나라에 대해서 내정 간섭을 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청나라. 청나라가 너무 내정 간섭을 많이 해. 그러면 청을 좀 견제하려면 우리나라는 이제 누구를 좀 데려와야 되냐?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랑 좀 친하게 지내볼까? 자, 그러다 보니까 조러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자,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조러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게 그거예요. 청을 좀 견제해 보려고. 그래서 우리 저기 앞에서 조약 체결할 때 청나라가 대부분은 알선을 하잖아요. 조약을. 근데 청나라 알선 없이 체결한 나라가 프랑스하고 러시아. 러시아는 지금 청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약을 체결한 거니까 청의 알선 없이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러시아 세력을 이제 좀 친하게 지내야지. 러시아랑 그렇게 된 거죠. 청을 견제하려면 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조러 비밀 협약 뭔가를 좀 더 러시아와 좀 더 끈끈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결국엔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조러 비밀 협약은 실패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조선과 러시아가 막 되게 가까워지고 있죠. 자, 이거를 견제한 나라가 있었어요.
조선과 러시아가 너무 친해지면 안 돼. 그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자, 영국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영국이 거문도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거문도라고 하는 남해안에 섬이 있어요. 제주도하고 여수 사이쯤 있는 조그만 섬인데 이 섬을 영국이 불법 점령했었죠. 여기로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막사를 짓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나름대로 이름을 또 붙여줬다. 해밀턴항이라고 해서 여기 우리 거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 거문도를 점령을 했었던 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의 한 3년 정도 이렇게 점령을 했다가 결국에는 러시아가 우리 조선에 대해서 별로 의도 없어. 이제 이렇게 한 후에 여기서 이제 거문도 사건이 거문도에서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영국의 거문도 사건이고, 자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두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 영국 막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달려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중립화론이 제시가 돼요. 자 거기 가로 3번이 거문도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으로 가보세요. 가로 5번에 중립화론이 대두가 되죠. 자, 조선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갖고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때?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중립화론을 제시한 사람이 자 전문 유학생 누구였어요? 육일준, 그렇죠? 육일준은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소환, 야, 와, 다시 돌아와.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부터 소환 명령이 내려져서 돌아오는데 하필 오다가 김옥균을 만나요. 일본으로 살짝 들렸다가.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간첩으로 몰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저는 간첩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변명하는 글을 썼는데 그게 중립화론이에요. 차라리 우리나라를 중립국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런 이제 글을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육일준이고, 그 다음에 독일의 부영사였던 외교관이었던 부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자 이거는 둘이 따로따로 같이 주장한 건 아니고요. 중립화론을 따로따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중립화론이죠. 자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갑신정변 직후에 있었던 사건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갑신정변 직후에 있었던 사건이 첫 번째는 영국의 거문도 사건 찾으시면 되고, 물론 이제 조로 통상조약부터 조로 통상조약, 그 다음에 거문도 사건, 그리고 중립화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모습이고요. 739페이지 육일준의 중립화론 나와 있고, 왼쪽에 사진에 보시면 거문도 사건이라고 해서 이때 이 영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불법 점령했다 막 이러니까 막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막 괴롭혔구나. 그건 아니고요. 영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선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최대한 안 들어가고 해안가에다가 이제 자기들의 진지를 구축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건물을 짓거나 뭐 등대를 짓거나 해서 일손이 필요할 때가 있으면 조선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월급을 많이 주고 임금을 잘 주고 아프면은 또 병을 치료해 주고, 그 다음에 그랬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막상 이 지역의 사람들은 돈이 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임금도 받고 하니까 너무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거예요. 3년 동안. 요 불법이잖아요. 거문도 사건이. 그런데 나름 너무 잘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거문도에 가면 이때 영국인들 중에 이제 죽은 군인들의 무덤이 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남아 있기도 하고 어쨌든 되게 잘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을 찾아보니까 사진이 다 표정이 좋아. 네, 사진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때 우리나라 사람과 영국인들이 찍은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뭐 별로 불만 없어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불법 점령 당했는데 별로 불만은 없어 보여. 풍요로워 보여. 그게 바로 거문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갑신정변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동학농민운동 나와 있어요. 741페이지 동학농민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동학농민운동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좀 내용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데 배경만 좀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봅시다.
동학 농민운동으로 갈게요. 일단 배경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우리 갑신정변으로 갈게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갑신정변 직후에 내정 간섭을 한 나라 어디? 청나라, 그쵸? 이모군란 결과, 그 다음에 갑신정변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은 심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청나라는 내정 간섭을 하는 중. 그러니까 청나라는 정치로 지금 간섭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일본은 자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아까 발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좀 감정이 나빠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공사관 막 습격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은 정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로는 뭘 해볼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일본이 정치로 뭐가 안 되면 다른 거, 경제로 침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은 경제적 침투를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일본이 경제로 침투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무역량을 늘리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와 지금 교류를 계속 지금 무역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역량을 늘리는데 그러면 일본이 무역량을 늘린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뭐를 되게 많이 사갔다는 얘기? 쌀이겠죠. 아까 쌀과 곡식. 그래서 자, 아까 했던 얘기 또 해볼까요? 조선과 일본이 조선에서는 쌀 등의 곡식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면직물이 영국산 면직물이랑 나중에 우리 이모군란으로부터 갑신정변으로부터 일본이 배상금을 받았죠. 일본이 이 배상금을 받고 나서 배상금이 좀 많았잖아요. 액수가. 그걸로 이제 공장을 좀 차리면서 얘네들도 산업이 좀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국산 면직물 갖다 팔았죠. 중개무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일본산 면직물을 팔아요. 결국에는 이제 똑같긴 한데 일본산을 팔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면직물이 들어오는 거죠. 자, 쌀과 면직물을 바꾸는 이런 교환 무역을 하게 돼요. 이런 걸 좀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미면 교환 체제라고 그래요. 미면 교환 체제. 그러니까 쌀과 면직물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쌀이라는 게 내가 먹고 남아. 그래야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조선에서의 쌀은 내가 남아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팔아? 나 먹을 것도 없어. 근데 강제로 뺏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뺏기다시피.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 고리대.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았죠. 이자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쌀을 강제로 거의 뭐 뺏기다시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입도선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입도선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내가 돈을 빌렸어요. 지주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알고 보니까 일본인 돈이었어. 그런데 이 돈을 당연히 못 갚았겠죠. 근데 아직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논이 있는데 여기에서 쌀이 익어가고 있어요. 아직 다 수확할 때가 되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쌀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되겠죠. 양이 되겠죠. 이거를 아주 헐값에 아직 수확도 안 했는데 앞으로 수확할 거를 예상해서 일본 상인이나 뭐 지주나 이런 사람한테 헐값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입도선매라고 해요. 헐값에 내 논에서 나는 작물을 넘기면 그럼 나는 가을에 뭐 먹어요? 그럼 난 또 먹을 게 없지. 그럼 난 돈 또 빌려야겠네. 그러면 내년에 또 그렇게 해야 되겠네. 악순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농민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몰락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과정에 등장을 하게 되자 도저히 안 되겠죠. 쌀 그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등장을 한 게 방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경제적 입지 강화, 일본의 무역 독점, 거기 중간에 입도선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방공령을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뜻이 방공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방공령이 뭔데요? 자, 방공령이라고 하는 건 곡식 유출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각 지방에서 이제 쌀을 사가잖아요. 일본 상인들이. 그러면 그 지역의 지방관들이 수령이나 관찰사 이런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마을에선 우리 지역에서는 일본 너네한테 쌀 못 팔아. 우리 너무 가난해가지고 쌀 못 판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어느 정도 앞으로는 너희한테 안 팔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 자, 이 방공령에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1889년의 방공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공령 여러 번의 방공령 중에
함경도와 황해도 반공령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게 1889년의 반공령이고 이 반공령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근거가 되는 조약이 중요해요. 자, 일본하고 우리가 어떤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조약에 써 있었어요. 반공령 너네 해도 돼. 우리 조선에게 일본이 반공령 해도 된다고 조약을 체결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반공령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반공령이라는 건 일본에 너희한테 쌀 못 팔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건데 근데 이 조약에 또 다른 부칙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일단 조약부터 봅시다. 이 조약이 무슨 조약이냐면 조일통상장정이에요. 조일통상장정 개정. 자, 원래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될 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한번 고쳐져요. 그래서 그게 조일통상장정 개정이고요. 요게 체결된 거는 1883년이고 요 조일통상장정의 내용이 뭐냐면 내용은 세 가지. 요 내용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조약은 조일통상장정 83년 개정된 거. 자,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반공령. 반공령이라는 건 일본에게 우리 너희한테 쌀 못 팔아 이렇게 선언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해도 된다라는 조약이 이거예요. 조선은 반공령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관세. 자, 원래 처음에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는 무관세였어요. 그런데 무관세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되게 잘못했다. 큰일 났네. 알게 돼서 그 다음에 즉 일본하고 조약을 체결한 강화도 조약 체결한 다음에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할 때 조미수 통상조약 때 일본한테 관세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에 관세를 조금 줘요. 그리고 이거를 근거로 야 미국도 줘. 너네도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조약이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한테도 관세를 얻어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최애국 대우 조항. 최애국 대우는 우리가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자, 반공령, 관세, 최애국 대우 이렇게 세 가지 조약이 체결됐는데 그게 조일통상장정 83년 개정. 요거고요. 자, 그리고 요 반공령 규정에 뭐라고 써 있었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규정은 이거죠. 반공령은 해도 돼. 그런데 한 달 전에 미리 알려줘야 돼. 일본 공사관에 알려줘야 돼. 그래야 일본 공사관에서 개항장에 있는 말하자면 일본 상인들한테 알려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꼭 알려줘라. 이런 조항이 부칙으로 따라오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미리 한 달 전에 알렸지만 나중에 한 달 후에 일본이 우리 못 들었어.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요 반공령 89년 반공령 때도 우리는 분명히 한 달 전에 알렸지만 한 달 후에 일본이 우리는 그런 거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오히려 일본이 우리나라 상인들이 손해를 봤어. 그러니까 너희가 배상금을 내야 돼.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요 반공령 1889년 반공령에서 일본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가능한 조약이었지만 오히려 배상금을 지불하게 돼서 농민들의 불만은 더 커지게 된 거죠. 그게 요 반공령 1889년 반공령이고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반공령에 근거가 되는 조약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은 뭘 찾으면 돼요? 조일통상장정. 요거 83년 연도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조일통상장정 개정 83년 요거를 찾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요 반공령이라는 거. 근데 결국에는 이 반공령에서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손해를 봤다. 결국에는. 자, 그게 바로 동그라미 3번.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반공령을 선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반공령에서 이제 배상금을 결국에는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냐? 농민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열받았지, 배상금 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죠. 정부가 하는 짓도 꼴보기 싫고 일본이 하는 것도 꼴보기 싫고 불만이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은.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농민들은 뭔가 다른 데 의지를 할 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데 의지할 게 뭐냐? 그럼 아무도 못 믿겠다. 뭘 믿어야 되냐? 종교죠, 종교. 그러다 보니까 농촌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퍼지고 있었던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된 거죠. 자, 밑에 보시면 동학의 교세 확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 동학의 창시는 우리가 전근대사 이 근대 태동기에서 우리가 배우죠. 자, 1860년 경주 지방의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게 되어 유교, 불교, 도교 플러스 천주교 플러스 민간 신앙까지 다 합쳐서 만든 종교가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동학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이 교조, 그러니까 종학을 만든 최재우를 국가에서는 탄압을 하여 처형하게 되죠. 1864년에 최재우가 처형을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받은 2대 교주. 자, 2대 교주는 누구였어요? 최시영. 이 최시영이 오히려 동학을 종교다운 종교로 딱 정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교리집, 포교 가사집,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오히려 동학은 교단이 정비되면서 널리 퍼지게 되죠. 그래서 삼남지방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한반도 아래의 세 지역을 말해요. 충청, 전라, 경상.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종교가 퍼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한 장 넘겨보세요. 교조 신혼운동까지 합시다. 가로 3번 보시면은 교조 신혼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교조 신혼운동이 뭐냐? 교조는 우리 종교 만든 최재우, 신원, 명예회복운동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의 명예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교조 신원운동이에요. 우리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 이게 교조 신원운동이고, 이 교조 신원운동을 이 동학 교도들은 이제 여러 군데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첫째, 동학을 종교로 인정해 주세요. 둘째, 동학을 탄압하지 말아 주세요. 셋째, 교조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조 신원운동이고요. 자, 1차, 2차, 3차 운동이 있어요. 1차 교조신혼운동, 2차 교조신혼운동, 3차 교조신혼운동. 자, 1차 교조신혼운동은 맨 처음에 삼례 집회라고 되어 있죠. 1차는 삼례 집회. 제가 항상 삼례 집회에서 삼례가 어디인지를 설명하기가 참 여러분한테. 삼례는 어디냐면은 전주하고 익산의 그 사이쯤, 그러니까 전라도 어디쯤 되겠죠. 김제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 곡창지대 어디쯤이 삼례인데 요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교조 신혼 운동을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삼례 집회에서 최재우의 이런 신원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주장을 하게 되지만 당연히 실패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실패했어. 안 되겠어. 다 같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왕한테 부탁해야겠어. 그래서 서울까지 가게 되죠. 거기 보시면 서울 복합 상소, 다른 책에는 경복궁 앞 상소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서울 집회가 되겠죠. 경복궁 앞에까지 동학 교도들이 쫙 몰려와 가지고 엎드려서 막 사정한 거예요. 그게 복합 상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 복합 상소라고 하는 게 있지만 여전히 이제 꿈쩍도 안 하죠, 정부에서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보은 집회. 자, 보은 집회로 갑시다. 보은 집회는 충북 보은이죠. 그래서 충청도에 모여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성격이 달라져요. 요 앞에는 삼례나 서울에서는 주장하는 게 뭐냐? 동학을 인정해 주세요. 탄압하지 말아 주세요. 교조의 신원을 명예를 회복시켜 주세요. 전부 다 보면은 어떤 운동이냐? 종교적 성격이 강해요. 자, 그런데 보은 집회도 물론 이런 거를 주장하지만 플러스 여기서 주장하는 건 여기서 이제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척, 외양, 창의. 자, 여기서 주장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표현이 이거예요. 척, 외양, 창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척, 외양, 외양, 서양과 일본을 배척해서 창의, 의를 드높이자. 이런 걸 주장을 하게 돼요. 척, 외양, 창의. 그러면 이거는 종교예요, 정치예요? 정치로 옮겨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종교적 주장에서 정치적 주장으로 바뀌게 된다. 뭔가 주장이 종교를 벗어난 거죠. 이제 정치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 그런 주장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4번 금구 집회. 자, 교조 신혼 운동은 보통 이렇게 3번, 1차, 2차, 3차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보은 집회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런 집회가 금구 집회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은 집회랑 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금구 집회, 여기서도 이제 이런 약간은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는 그런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일단 교조신원운동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동학농민운동이 되게 좀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쉬었다 봅시다.